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코로나가 더 잠잠해져야 되는데 코로나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말고사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기말고사만큼은 대면을 해서 시험을 치르려고 했는데 이번 주 상황을 보고 다음 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확산 속도로 계속 울산에도 퍼져나간다면 대면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는 풀기는 해야 되는데요.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수밖에 없겠고 또 그 문제를 또 이렇게 또 비중 있게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온라인상으로 시험을 치를지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간단한 리포트 또 우리 오프라인으로 또 노트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정리한 거 내고 그런 걸 또 테스트해서 점수를 처리할지 지금 고민이 아주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괜히 뭐 잘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죠? 여러분의 건강 또 제 건강 다 염려되고요. 또 가족들의 건강 염려되기 때문에 뭐 시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측하고 또 의논하고 또 학교 분위기도 상황을 보고 제 개인적인 어떤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분석해서 오늘 수업 내용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획하에서 우리 의사결정을 넘어갔는데요. 11장입니다. 인생은 의사결정에 달렸다 라고 보고 있죠. 자, 기업을 운영하는데 경영하는데 의사결정 수없이 일어나죠. 이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경험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고 이게 좋은 정보인지 안 좋은 정보인지를 선별하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옳은 정보인지 아닌지도 구분하기 힘든 세상인 것 같고요. 그만큼 의사결정이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죠? 의사결정의 그 순간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보면 큰 손실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이 운영할 회사 또 속해 있는 그 조직에서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승진하고 또 뭡니까? 성숙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듣는 것도 의사결정이죠. 어떻게 보면 온라인을 할 것인가 대면 수업을 할 것인가도 의사결정을 한 거고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대로 잘 열심히 들을 것인가 아니면 책을 보고 공부할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의 의사결정이고요. 책을 읽고 이 영상을 보면 정말 이 강의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오겠지만 책을 전혀 읽지 않고 이 강의만 들으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책 내용을 이해하고 들으면 훨씬 더 와닿게 들릴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의사결정의 개념, 그죠? 의사결정의 유형, 상황, 이
컨티전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과정은 뭔지 또 개인 의사결정도 있지만 집단 의사결정도 있죠. 집단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포인트 해서 저게 보너스로 한번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의사결정이 뭐냐? decision making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자, 인생은 방금도 얘기했지 오프닝으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가 그 울대 앞에 바보 사거리가 있죠. 바보 사거리가 왜 바보 사거리인 줄 아세요? 어디를 갈지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헤매다가 그 속에서 방황하는 곳, 그 바보 사거리입니다. 바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제대로 결정을 못 내리고 갈팡질팡하는 그 사거리.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수많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내리기가 몹시 겁이 납니다. 몹시 겁이 나기 때문에 누가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결정을 내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기 때문인 거죠. 예, 뭐 의사결정을 내리겠죠. 하지만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될까봐 책임을 소재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그래서 누가 합니까? 최고 경영자가 하게 되죠. 또 최고 경영자가 아니면 그 밑에 또 중간 관리자 아니면 하위 관리자가 하겠지만 아무튼 가정을 하나 운영하는데도요 의사결정이 많습니다. 아파트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30대, 20대가 아파트를 그렇죠? 20대는 그렇고 30대가 40대가 아파트를 계속 안 사고 계속 좀 내릴 거다 그랬는데 계속 오르죠. 계속 울산 아파트가 한 3, 4개월 사이에 한 3억 심지어 또는 5억 정도 올랐습니다. 5억 정도 올랐는데 이 정도로 많이 오르는 그죠? 이게 울산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올라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의사결정을 후회하게 되겠죠. 자,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예측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튼 쉬운 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의사결정을 통해서 낭비를 보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의사결정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많은 체적의 어떤 자료를 갖고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먼이 주장했던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용어가 여러분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경영 환경의 의사결정, 빠른 변화,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쉽게 자동차가 새로운 모델, 휴대폰이 새로운 모델, 왜 저렇게 휴대폰만 터지면 됐지? 왜 저렇게 개통돼서 그죠? 휴대폰만 잘 전화 통화만 하면 됐지? 왜 휴대폰이 저렇게 최신폰이 나오는 거야? 차는 가면 됐지? 왜 저렇게 좋은 차가 막 계속 안에 뭐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뭐 자꾸 나오는 거야? 그죠? 뭐 뒤에 뭐 아이가 타고 있으면 내려가지고 질식사하는 경우가 좀 있죠. 아이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것도 인공지능으로 이제 다 센스가 작동해서 뒤에 타고 있으면 차가 경보음이 울리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앞으로는 이제 운전자 필요 없겠죠. 예. 그만큼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휴대폰 뭐 뿐이겠습니까? 새로운 배터리, 그죠? 멀리 가는 배터리, 그죠? 예. 다양하게 지금 최첨단 또 신재생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풍력, 그죠? 예.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바이오 산업, 사람, 그죠? 카이스트에서 개발을 했죠. 주름살을 젊음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아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늙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주름 다 폐해질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고요. 이런 환경의 변화에 기업이 우리가 개인이 집단이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성공할 수 없고 내 입지가 곤란해져서 그 조직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더 복잡하고 불확실성, uncertainty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빨리 해야 하고 모든 정보를 필요를 가진 개인은 없다. 그죠? 그 많은 협업이 그죠? 협력.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고 이 협업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화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죠? 사실 정보의 의존이 낮아지고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정보가 나오니까 그죠? 이 팩트인가 그죠? 또 다른 또 팩트 또 나오니까 결과에 대한 확실성은 낮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통해 진화한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측 불허한 상황 속에서 결정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정말 최첨단화되고 먹을 거 많고 입을 거 많고 그죠? 볼 게 많은 세상이지만 이런 또 골치 아픈 일도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사람이 하지 않고 AI 기능에게 맡긴다면 나중에 인공지능이 로봇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다. 맡길 수는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의사결정. 조직이 존재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인식을 하죠. 그 문제가 인식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을 선택한 다음에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이제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거죠. 경영자는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의 활동을 결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 나는 내가 인생을 사는데 해결할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왜 어처구니가 없는 거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면 문제는 계속 생기게 마련인데 가만히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가만히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더 큰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죠? 더 큰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나는 뭐 의사결정 내릴 일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누가 시키는 대로 한 거죠. 엄마가 시키든 뭐 아빠가 시키든 그죠? 또 주변의 지인이 뭐 한 대로 한 거죠. 의사결정을 안 한 건 없습니다. 내가 뭐 식당에 뭘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자, 경영자는 관리 과정인 계획 수립 조직화, 지휘, 뭐 리더십 발휘죠, 통제, 무엇을 통제할 건가 전부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을 해서 결정을 낸 것이기 때문에 경영관리, 그죠?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경영자 대부분 활동은 바로 의사결정에 관련되어 있는 일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경영자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조직의 승패가 결정되고 그 회사의 미래가 달려있고 개인으로 보면 그죠? 개인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의사결정 1년의 합리적 대체안 중에서 하나의 대체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의사결정과 문제의 사이의 차이는 뭐냐? 문제는 어떤 해답을 찾는 거라면 의사결정은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 많은 대안 중에 대체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대안을 선택하면 그 대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와 의사결정은 각각의 특성의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통하는 거고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유형을 엔소프트는 말했습니다. 전략적 의사결정 또는 관리적 의사결정, 업무적 의사결정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사이먼은 자, 정형적 의사결정, 비정형적 의사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각각 살펴보면 전략적 의사결정은 누가 많이 하겠습니까? 전략은 뭐 내부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외부의 환경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전략이니까 전략과 전술이니까 전략은 큰 범위니까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경쟁사가 어떻게 지금 연구에 어떤 투자하고 그죠? 미래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 세워야 될 내려야 될 의사 결정이 되겠죠. 의사 결정이 되고 관리적인 의사 결정은 반드시 이제 중간 관리자 되겠고 업무적 의사 결정은 하위 관리자이기 때문에 아마 정형화된 의사 결정에 해당될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인 일이 많을 거거든요. 일지를 적는다든지, 그죠? 반복적인 의사 결정이 많을 거거든요. 정해져 있는 거고 정형적 의사 결정은 갑자기 코로나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소비자가 또 직원이 사망을 갑자기 한다든지 공장 내에서, 그죠? 이런 평소와는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네. 그럴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엔소프는 뭐라 했었냐? 전략적 의사결정, 조직 내부보다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결정, 그죠? 제품 믹스 결정, 시장의 선정에 따른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주로 최고 경영자가 내려야 될 의사결정이다 라고 했고요. 관리적 의사결정은 보면 그 전략을 세운 다음에 그걸 구체적으로 하는 게 관리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을 조직의 재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성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앙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인적 사람을 선출하는 거 사장이 뽑지는 않죠. 물론 최종 사장이 마지막에 한 번 더 CEO가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만은 훈련, 자본, 원자재, 조달, 획득 이런 조직 구조의 결정, 작업의 정보 흐름, 유통 경로, 입지 선정 이런 전략을 좀 더 관리 전술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하는 의사결정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적 의사결정은 하위 관리자가 되겠죠. 좀 이렇게 뭡니까? 비정형화된 것이 아주 정형화된 해오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해오던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아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죠? 주로 기능별, 제품별, 자원의 배분, 일정 계획, 그죠? 이런 부분, 통제, 이런 구체적인 재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빨리빨리 주문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가격 결정, 그죠? 그 다음에 연구 개발, 월간 생산 계획, 이거 계속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 누가 어떤 연구를 하라 이런 걸 지시는 이미 내려져 있을 거고 하던 거 계속 하면 되겠죠. 반복적인 겁니다. 사이몬입니다. 사이몬. 자, 정형적이 했으니까 반복적인 인상이 되겠고 주로 방금 말한 대로 최고 경영자보다는 비용과 노력 없이 이루어진다 이랬기 때문에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모형이나 컴퓨터에 의한 자료 처리가 가능해서 딱 한눈에 봐도 어떤 통계치가 나오는 정형화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정확하게 인식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의사결정 특징은 하위 경영층이 많이 하고 좀 단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직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내부적 초점이기 때문에 좀 폐쇄적입니다. 폐쇄적인 어떤 내부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되는 것, 기업 내의 어떤 부분입니다. 의사결정 문제가 명확하기 때문에 대안의 평가 기준이 분명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딱 정형화되어서 이런 업무 성과, 자동차를 몇 대 팔았다, 몇 대 팔았구나, 그러면 보너스를 얼마를 더 주겠다, 그죠? 이런 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정형화 되지 않습니까? 정형적 의사결정은 대개 자의적인 의사결정으로 현재의 조직을 계속 개선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계속해서 해오던 경우, 봤던 경우대로 하기 때문에 큰 변수는 없는 거죠. 근데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사실 좀 다르죠. 좀 일회용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어떤 경영상의 문제로 측면에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있는 경우, 병원에 살아있는 경우하고 돌아가신 경우하고 차이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조직 구조가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정형화된 어떤 의사결정이지만 그게 계속 그렇게 일어나지 않죠. 한번 끝나고
끝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원으로 끝나 원 시작됐네요. 자, 중형적 의사결정 같이 프로그램하기는 어려운 의사결정이다. 신제품 개발 의사결정, 그죠? 지역사회의 관계, 좀 어떤 그 지역사회 피해를 입거나 뭐 보상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지. 그걸 미기적 이렇게 미루다가는 회사 이미지가 엄청 나빠질 수 있겠죠. 자, 시장에서 신제품 실패, 이 실패를 통해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기업의 이미지만 나빠져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신제품이 나올 때 소비자가 신뢰하지 않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요즘 제네시스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네시스 지금 GV 70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죠? 70을 사야 될지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습니까? 그 GV80이 결함이 참 많았죠. 네, 결함이 많아가지고 평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GV80은 내가 포기했고 그래서 GV70을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테스트 포스트 팀을 꾸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CEO가. 그러면서 안전 진단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키겠다 내년부터 아예 그냥 담당 업무를 하나 부서를 설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모르겠습니다. 좀 신뢰를 해도 될지 그죠? 자, 사이먼의 비정형적 여사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최고 경영층에서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장기적인 예측과 조직의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 장기적인 예측, 조직의 생존. 그래서 한번 이렇게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 수시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밑에 사람 다들 다 바꿔야 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전략을 수시대대로 막 바꾼다면 밑에 사람 죽어나겠고 비용은 감당이 불감당하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이 계획 전략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상할 수 없는 핵심적이고 참조적인 문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위기 극복을 한 의사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의사결정에 여유가 없다. 그래서 따라서 의사결정상의 최적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최고 어떤 해답, 최적화 최고의 해답 이거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대박이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면 당신은 천직을 찾는다. 이런 전공을 선택하면 당신은 크게 성공한다. 이렇게 살면 당신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 이게 정해져 있다면 그걸 딱 하면 되는데 막상 해보면 정해진 건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게 최적화는 아니지만 그죠? 이걸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위험을 감내하고 그걸 그냥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이 되는 겁니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면 우리의 인생이 그럼 잘 살았네. 그렇죠? 여러분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이를 낳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몇 명을 얻을지, 그죠? 어디에 살아야 될지, 어느 아파트를 살지, 그죠? 어느 자동차를 몰지, 그죠? 네. 보험을 맡겨들지, 특허들지, 네. 주식을 투자할지, 부동산 투자할지, 이게 다 현실의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비비를 둘지, 안 둘지, 그죠?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의사결정 속에 있다. 어떤 음식을 먹어서 내가 건강을 선택할 건가, 유지할 건가, 그죠? 어떤 운동을 선택해서 내 몸을 또 건강에 유지할 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의사결정 대안은 의사결정의 상황에 따라, 그 상황이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의사결정 도구를 의사결정 모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의사결정 모형은 현실을 단순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특히 의사결정의 모형에는 계량적 의사결정 도구를 지칭한다. 어느 정도 측정 가능한 걸 확실성한 의사결정. 어떤 경우든 그 측정 가능하고 신뢰가 있는 정보, 그죠? 확실한 미래가 예측이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확실성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고 위험의 중간이겠죠.
확률적으로 어떤 통계치를 냈을 때 이 숫자가 좀 잘 나온다. 통계 수치가 높다.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해보면 미리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예비로 해보면 그 통계가 거의 맞아 떨어지죠. 근데 확실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확실시 된다고 이야기만 하지, 그죠? 그래서 통계를 돌려가지고 위험하에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본다면 우리의 지금 놓여있는 어떤 현실은 확실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좀 있을 수 있고, 또 불확실성에 놓여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아주 쉬운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는 거 확실한 거죠.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시험 성적을 잘 받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부지런한 거,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절약하고 아끼고 이런 것도 의사결정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신제품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 만드는 거, 어느 게 그죠? 예, 더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하겠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 거, 그죠? 근데 이제 불확실성한 거, 그 많은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하고 또 어떤 회사와 경쟁할 것이며, 또 새로운 분야를 또 계열 회사를 만들어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만 계속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성한 건 대안이 이렇게 딱딱딱 나오는 중에 제일 괜찮은 대안을 딱 선택하면 되지만, 이 위험하의 의사결정은 통계 처리에서 가장 수치가 높은 걸 대안을 선택하면 되고, 이 불확실성한 의사결정은 이게 대안은 나와 있지만 이게 어느 게 가장 괜찮다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참 많게 있습니다. 맞죠?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의사결정의 상황 연습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이렇게 어느 단계에서 딱 놓여 있지만 어느 순간에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확실성하에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지만 결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 보면 경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에 관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자, 비공식 문제 해결 방법에 의존하는 경우, 자,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하거나 과거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용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과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에 관한 어떤 권위에 의존하는 겁니다. 권위, 좀 있는 전문가, 이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서 의사결정을 좀 반영하는 거. 그 다음에 소위 철학에서 말하는 사전적 추론에 의해서 논리를 잘 펼치는 그 철학의 관점에서 좀 사전 지식도 있어야 되겠죠.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결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철학이니까 심리적인 부분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의사결정의 종류는, 과정의 종류는 최적화 의사결정 모형이고, 만족하의 의사결정. 자, 만족하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어느 정도의 수용만 되면 그냥 통과시키는 경우일 거고, 최적화는 그 최적화에 맞는 걸 찾으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심리학 정보 처리 이용한 자기 발견적 접근, 이건 정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같아요. 그래서 결정 모형 맞습니다. 그래서 최적화의 의사결정, 합리적이다. 자, 모순이 없고 가치를 최대화하는 선택. 자, 이게 가능합니까? 말은 가능한데 완전 경쟁, 이 완전 경쟁이 가능합니까? 시장이 완전하지 않는데, 그죠? 네.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자가 충분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하지만 이번에 바이든 그 투표, 그죠? 미국 하면서 미시간 주입니까? 하여튼 그 트럼프가 재검표를 요청해가지고 했는데
그 매표가 트럼프 쪽으로 올라가더라 말이죠. 그대로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트럼프 쪽이 많지는 않지만 재론을 했을 때 표가 올라간다. 좀 이상한. 그렇게 되면 좀 그죠? 표가 많지는 않았지만 진짜 부정선거가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왜 표가 뭐 어떻게 했길래 표가 차이가 나죠? 사람이 손으로 했고 그 속에서 다시 기계를 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날까? 진짜 조작인가? 뭐 싶기도 하고 뭐 그죠? 예.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또 빠져있는 또 많은 어떤 전문가들 또 그걸 전적으로 믿고 또 그걸 또 막 퍼뜨리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그게 맞다 틀리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없기 때문에 자 믿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저는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좋거든요. 자 의사결정에서 내가 믿는 것만 내가 그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의사결정자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고 최적화의 모형. 근데 뭐 바이든이 진짜 부정선거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바이든은 싫어합니다. 부정선거를 해서 대통령 당선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의사결정자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고 최적화의 모형의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면 목표의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 어떤 걸 최대의 가치를 두느냐 비중을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행복한 인생을 내가 살고자 합니다. 근데 행복한 인생의 가중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중치가 있겠죠, 맞죠? 자 그래서 기업이 이제 뭐 자선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이윤을 창출해서 수익을 내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진을 남겨야 되는데 그죠? 그걸 이제 최적의 안으로 삼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사회적 기업하고 또 일반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죠? 사회적 기업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사회적인 어떤 그 환원 목적입니다. 주변의 어떤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면 일반적인 법인기업 그죠? 주식회사나 유한 그죠? 합작 한 명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윤 창출이 기본입니다. 단 도덕적 법률적으로 그죠? 어긋남이 없어야 되겠죠.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의사결정을 가치를 뭘로 둘 것인가? 다르죠. 다릅니다. 저도 제가 돈을 보고 뛰었으면은 제가 강연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강의를 하진 않고 저의 가치는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 사람의 사고방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인성 이런 부분을 되게 비중을 좀 높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들 딸이 그 뭡니까? 수학을 못하거나 영어를 못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되게 호되게 야단친 적은 없어요. 그럼 뭐냐? 물건을 뭐 이렇게 몰래 가져가거나 그죠? 어릴 때 못 모르고 이렇게 가져오거나 할 수 있잖아요. 또 뭡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호되게 야단을 저는 치는 편이에요. 거짓말 하면 그죠? 자, 그게 바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고 제가 내세우고 있는 어떤 기준이에요. 기준을 토대로 하거든요. 기준을 최적화의 의사결정 모형은 기준을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최적화 의사결정 합리적인 의사결정 모형이 나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최적화의 모델은 목표 지향적이다. 그 다음에 대안과 대안의 평가 기준을 알고 있다. 있잖아요. 평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가치관에서 그 기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목표가 없다면 기준이 없다는 거고요. 여러분이 가치관이 없다면 여러분이 기준을 세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많은 경험과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독서를 많이 해야만 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고 폭을 넓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그 가치관이 되게 좁고 생각이 짧아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고 지적 능력이 뛰어나면 어떻습니까? 사회적 보는 눈이 크고 폭이 크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확률이 높죠. 물론 무조건 많이 배운다고 더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겠지만 세상을 읽어내는 그 기준과 이해하는 폭은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된다. 자, 우리 인생을 놓고 보세요. 자, 기업을 놓고 보면
목표 제한적이다. 기준 평가 기준을 따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최종 선택은 성과를 최대화한다. 이게 기업의 어떤 그 성과로 이어지지만 개인의 인생의 어떤 뭡니까? 잘 살았다 못 살았다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한번 설계해 보시는 거죠. 그걸 설계해 보면 아 내가 정말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 목표를 세우고 그 가치관에 맞게끔 내 가치관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그죠?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보내는 어떤 시간이 그게 어떻습니까? 너무나 좀 예를 들면 좀 낭비되는 시간이 많고 또 허비하는 시간이 많다면 그것을 좀 더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시간을 새롭게 또 하는 일을 새롭게 바꿀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그죠? 또 직장생활 하시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음이 해이해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항상 성숙하고 발전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는 어떤 성장의 기회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도태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정의, 그 문제에 따른 대안의 개발해서 대안을 평가해가지고 이게 괜찮겠다 선택하면 실행해봐야 되겠죠. 실행하면 다시 그 대안을 실행하고 또 평가를 해봅니다. 그죠? 그러면서 다시 피드백을 해서 그죠? 문제를 재정립할 수도 있고 그 문제 해결됐으면 다른 문제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문제의 정의. 자, 문제는 실제 그 조직에 문제가 있고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그 눈이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문제가 많은데 문제를 못 본다는 거예요. 왜? 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은 본인의 착각이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는 걸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외부로는 기회와 위협이, 내부로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잘 관찰하고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는 어떤 경영 활동에 있어서 현재의 상태가 원하는 상태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문제의 원인을 빨리 발견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이걸 빨리 직감해야 되겠죠. 현재 상태와 원하는 상태 간의 인식은 현재 상태가 어떤 기준 간에 비교를 해서 이거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비교함. 그래서 이전에 설정한 목표, 다른 어떤 목표가 경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압박을 갖는 문제.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계속해서 불량이 나온다. 그죠? 회사 제품을 만드는데 계속 불량이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빨리 조치해서 불량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 계속 직원들이 그만둔다. 그죠? 자진해서 그만둔다. 그러면 또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도 한번 뒤집어 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문제 없는 조직,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그룹은 없다. 다 문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뭐냐? 그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경영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원천이 뭔가 이랬는데 현재 성과가 조직의 경험과 과거의 성과 기준 이하일 때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CEO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갑자기 비용이 많이 증가하거나 비용이 왜 증가하는지 그죠? 원재료를 구하려는데 일본이 백색 국가를 하면서 우리의 원재료를 납품 안 해주겠다. 어떻게 이걸 자체적으로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죠. 수립 계획으로부터 이탈. 처음에 세웠던 전략과 전술화가 안 맞는 거죠. 수립 계획 기준으로 경영자가 예상하는 기대하는 것이 달성하지 못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새로운 의사결정을 내려서 그걸 다시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달성한 이 수준이 예상보다 낮은 경우 부서의 활동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죠? 그래서 법인카드를 직원들한테 나눠줘서 어느 적정 범위 내에서 쓰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많이 과중될 때 문제가 되겠죠. 프로젝트가 예정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면
이거는 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기간을 너무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했는가, 아니면 뭐 기타 여건에서 뭐가 문제가 또 제품의 어떤 공급이 또 늦어졌는가,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의 내외에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에 위반하는 경우, 의사결정자의 외에, 조직 외에 조직인데 다른 사람의 새로운 의사결정을 위반한다. 그래서 납품 지연, 잘하고 싶어도 외부에서 도와주지 않는 거죠. 고객이 불평하는 경우, 맞죠? 상위 경영자의 새로운 성과 기준을 설정,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올해는 뭐 5% 성장했더니 갑자기 뭐 10% 성장 바꾸자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죠? 그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죠. 경쟁기업의 성과가 자사의 성과를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경쟁기업의 전략 활동이 자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두 분을 적어놨네요. 예. 두 분이나, 경쟁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생산 공장 관리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맞습니다. 자, 지워드릴게요. 자, 제2단계입니다. 대안의 개발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행동 과정, 대체안이 무엇인가? 자, 이게 중요하겠죠. 문제가 뭔지를 알았다면 이걸 대체안을 개발해야 되겠죠. 하나의 대체안만 하지 말고 모든 가능한 대체안을 여러 개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명확한 해결책이나 표준적인 해결책, 독창적이거나 핵심적인 해결책을 전 직원이 여기에 올인해서 해결책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걸 또 한번 평가해서 이 해결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비용만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는가, 그죠? 예,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 솔루션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 분명히 솔루션은 맞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내부적으로 힘들면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자, 집에 수도 배관이 터졌다. 내가 수도 배관을 배워가지고 수도 배관을 보수를 하자 할 수는 있겠죠. 언제 배워가지고 언제 수도 지금 터졌는데 그거 바꿉니까? 차라리 그냥 돈 주고, 그죠? 하는 게 낫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체안에 가능한 결과를 예측한다. 자, 가능한 결과는 특정 대체안을 선택하면서 조직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체안을 선택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했을 때 어느 게 가장 좋은 대안 제기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해서 이제 하면 되겠죠. 실행하면 됩니다. 경제 의사결정을 위해 주관적인 추정치나 가중치를 개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최적화, 최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가장 효과적인 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안의 선택은 단일의 대체안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대체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여야가 절대 많이 싸울 때는 여야가 무조건 대립각을 세워서 하기보다는 또 야당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고 또 여당이 요구하는 걸 좀 들어주면서 절충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회는 절충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절충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서로 싸우기만 하고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이거다 보니까 계속해서 피해는 우리 서민들,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임금 협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미 못 올릴 거 알면서 20% 인상 안 하면 데모한다 이렇게 했다가 절충안을 하죠. 10% 내려가고 5% 내려가고 이렇게 나중에 해서 몇 프로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양복을 전문용어로 양복 교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양보할 걸 감안해서 이미 금액을 올려놓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를 팔 때도 최근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아파트를 팔 때도 얼마를 받을 걸 예상치를 잡아놓고 그에 대한 그 비싼 금액을 좀 올려서 이렇게 절충해서 깎아서 팔죠.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안 깎여줄 수도 있는 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대체안의 실행입니다. 실행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되겠죠. 인력을 가동시켜서 누군가 진두 지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실행계획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칭찬을 해야 되고 또 보상을 해야 되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지만,
그 결과치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할 때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다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만족하, 아까는 최적하고 이번엔 만족하. 만족하는 어느 정도 만족하면 통과시키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화의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과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고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이 최적화가 모든 정보를 어떻게 다 수집하고 모든 정보를 어떻게 다 가지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인간의 정보 처리 기능은 한계가 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감안해서 최적의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합리성 하에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제약하에 제한된 합리성이다. 만족하는 제한된 합리성이다 라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맞죠? 만족과의 의사결정에는 제한된 합리성이다. 점정주의다. 점정주의. 과거에 해왔던 걸 토대로 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제한된 합리성은 누가 얘기했다고요? 허버트 사이먼이 했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문제의 성격, 해결의 책에 대한 반환, 부적절한 정보보다 완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시간, 경제적 비용 들 수밖에 없죠.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 즉 지적 수준의 한계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자라고 마감 날짜를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출판이 좀 안 돼요. 출판이 왜 안 되는가 봤더니 제가 한 번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려고 하니까 그 책을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계속 책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권의 책을 써놓고 책이 출판이 되겠습니까? 고치다가 인생 좀 칠 것 같은 거예요. 맞죠? 이 책 다, 저 책 다 어떻게 봅니까? 다 고치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서 2021년도에는 그죠? 이제 사실 2021년도에 이제 방학만 하면 이제 책을 좀 많이 또 쓸 수가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하나를 생성하고 그 하나의 책을 딱 마감 일자를 딱 정한 다음에 그 마감 일자 내에는 다른 책을 쓰지 않는 걸로. 그죠? 자꾸 다른 책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지금 여러 번 동시다발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책이 먼저 나오고 난 책에 대해서 다음 책에 또 더 좋은 내용을 담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평생 살다가 책 한 권도 못 쓰고 물론 썼지만 2권은 썼지만요 한 권도 못 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의사결정자는 성과를 최대화하는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만족스러운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만족한 의사결정이 제한된 합리성이죠. 모든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추출하여 단순한 모형을 만들고 단순한 모형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하고 자, 점정주의자 하면죠. 최대화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기보다는 최근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대안과 비교하여 차이가 적은 대안 최근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비교하여서 차이가 적은 대안만을 고려한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성과가 새로운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해왔잖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번에도 별 문제가 없겠는 걸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점점점 조금씩 나아가면 너무 혁신적이고 너무 새로운 거 안 해본 거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새로운 진출하는 리스크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해왔던 그 틀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일본 기업들이 생각하면 장인 기업들. 일본이 왜 지금 4차 혁명 시대 크게 맥을 못 춘지 아세요? 일본은 제조업 기술은 발달해 있는데 일본은 이 플랫폼 시장은 사실 뛰어들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물적 자산에 관련된 기업은 많은데 이 소프트웨어 쪽은 소프트웨어라기보다는 이 온라인상에 운영되는 이
알리바바, 마윈 같은 그런 어떤 기업은 일본이 없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죠? 미국이고 중국이고 자,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이 하나 크게 탄생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플랫폼 시장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 추가될 수 있는데 일본이 그걸 빨리 뛰어들지 못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죠. 자, 자기 발견적 접근 방법입니다. 자기 발견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이 많이 가미될 것 같습니다. 심리학 세계 정보 처리를 이론으로 사이몬의 제한적 합리성을 확장하여 설명한 것이다. 그걸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 사이몬의 제한적 합리성을 인정하되 자기 발견적 원리나 주목구 판단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법이라고는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의 심리적 원리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 가능성 한마디로 지금까지 했는데 어떤 대상이나 사건의 가능성을 자신이 갖고 있는 기억에 대비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원리상 자주 발생하는 사건을 해석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혜택이 주어졌는데 그걸 마다하고 새로운 걸 뛰어들지는 않잖아요. 그게 괜찮았으니까 또 그 괜찮은 걸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면. 그죠? 예. 그래서 기억에서 쉽게 이용 가능하고 미래에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에서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겠죠. 하지만 주로 과거의 경험에 중점을 두고 즉 이 개념에 의하면 의사결정자는 과거의 의사결정 가운데 가장 기억이 잘 되는 대안을 선택한다. 약간 점정적 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인간의 기억은 어떤 사건이 최근에 어떻게 발생하고 경험이 얼마나 생생한가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에 이용되는 개념은 아니다. 최근에 요즘에 불확실성하게 새로운 어떤 뭡니까 이런 코로나 사태 이런 때 의사결정 내리기가 정말 어렵겠죠. 이걸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이번에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진에 대처하는 거하고 일본이 지진에 대처하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일본은 시험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죠? 제가 일본에 여행 가도 흔들리는 걸 느꼈는데 근데 일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는 뭐 흔들리는 것도 아니란가 봐요. 그죠? 예. 그런 거는 뭐 그냥 허다하게 흔들리라.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자, 대표성이다. 어느 정도 특정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범주화시켜서 범주화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신제품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과거의 특정 제품의 성과 비교하여 평가를 한다. 신제품의 자체가 과거의 제품과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경우 이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서 월등히 신제품이 낮구나. 그럼 그걸 밀고 나가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뭐 과거나 뭐 했을 때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었는데 과거에 만든 그 제품이 훨씬 더 또 시장에 안정을 꾀하고 괜찮다고 하면 신제품을 많이 또 선호하지 않겠죠. 기준 설정 및 조정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어떤 조치 가치, 초기 가치 기준입니다. 네, 있고 출발하여 최종 의사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그 가치를 수정한다. 종업원의 인건을 결정할 때 작년에 인건을 얼마나 받았냐 그걸 토대로 해서 임금이 이렇게 결정되는 게 많거든요. 올릴 때든지 내릴 때든지 그죠? 당신이 전 직장에서 얼마를 받았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가중치열이니까 상이한 초기 가치를 이용하면 상이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죠? 의사결정에 주관성이 개입되기 쉽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집단 의사결정 한번 보겠습니다. 집단 의사결정은 함께 모여서 새로운 대안과 어떤 해결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거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위원회,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지면서 의사결정을 내려서 어떻게 보면 그 위기를 잘 직면했던 걸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결정의 장점이 뭐냐? 보다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왜냐하면 개인보다는 훨씬 더 좀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단독을 하는 것보다는 그죠?
많은 대안을 개발할 수 있다. 맞죠? 혼자 생각보다 여러 사람의 생각이 물론 뭐 전문가가 함께 모이지 않고 비전문가가 모이는 거다. 전문가 한 명이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 자, 일단 전문가가 가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결책 수용 가능성. 자, 함께 모여서 하다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개인이 대안을 내려서 이걸 합시다 라고 했을 때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왜 그걸 갑자기 이야기하느냐부터 해가지고 서로 다르게 해결을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합법성을 증가시키다. 민주적인 방법. 다수결에 의해서 또 의견이 나와서 이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리성을 합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단점이 있다면 뭡니까? 당연히 혼자 하는 거다.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소수의 지배적인 어떤 부분에서 집단이 어떤 그 집단 내에서 또 극소수의 어떤 그 무리들이 또 밀고 나가면서 정말 왜곡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얘가 나옵니다. 동조에 대한 압력, 그죠? 네. 그래서 침묵을 하게 되고 의사결정을 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내는, 그죠? 오히려 내면 내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묵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이제 집에서 아이하고 엄마하고 싸울 때 남편이든 아내든 이걸 자녀 편을 들어야 되는 건지 와이프 편을 남편 편을 들어야 되는지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나을 때가 많습니다. 예. 애매모호한 책임성입니다. 애매모호한 책임성.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이 했다면 당신이 이렇게 하자고 했지 않냐 하고 딱 책임을 부여하면 되는데 집단 내에서 제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다 그때 합의해서 한 거 아니냐? 왜 나한테 내가 제안은 했지만 그때 왜 반대를 안 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책임이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성. 의사결정의 유효성을 하려면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정확해야 되고 신속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창의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용 정도가 그죠? 널리 다 돼야 되고 조직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때 이게 가능하겠죠. 근데 집단 규모는 크거나 방대하거나 수용 정도가 떨어지거나 그죠? 또 창의적이지 않거나 또 너무 신속하지 않거나 그죠? 정확도가 떨어지는 정보거나 이럴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효과를 볼 수가 없겠죠. 이런 점입니다. 자, 의사결정의 효율성 과정이죠. 집단 의사결정 개인의 의사결정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보 탐색에 비용이 적게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모여서 하기 때문에 개인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그죠? 개인보다 집단은 소요는 되지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탐색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그죠? 시간은 많이 소비되고 시간이 돈인데 비용은 좀 감소하고 이런 장단점이 있네요. 그죠? 네. 집단 의사결정을 활용할 것인가 여부는 기본적으로 유효성 증가가 효율성의 손실을 상쇄하고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한 후 결정해야 된다. 빈대를 잡는데 초가집을 태워버렸다. 효율성에서는 뭐였으면 효과는 봤지만 효율성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책이 나와야 되겠죠. 자, 집단의 의사결정의 개선 기법입니다. 자, 뭐가 있냐? 집단 사고 이 무섭죠. 집단 구성이 어떤 결정에 대해 동의를 표시하면서 상향 견해 표현을 유보하는 겁니다. 자, 집단 사고는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현상이나 고정관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외부의 바람직한 못한 고정관념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침의 환상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판에 대해 빈정되거나 상대방의 견해에 과소평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받고 빈정되고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받기 싫으니까 질타를 받기 싫으니까 그냥 다 따라가는 그런 어떤 집단 사고에 몰릴 수도 있고 그걸 또 쉬쉬하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죠. 아파트 내에서 어떤 여성이 실제입니다. 칼에 찔렸는데 그
그 아파트 내에서 비명이 지르고 있었는데 누구 하나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렸죠. 결국 이것은 죽었어요. 근데 그때 아파트 주민들이 신고를 했다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걸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누가 했겠지 나중에는 아무도 안 한 그런 상황도 있었고 이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아닐 수 있는데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브레인스토밍 알죠?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비난은 나중에 하고 그렇습니다. 아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내게 해서 그 중에서 최적의 아이템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죠? 브레인스토밍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지켜야 할 규칙은 비판 일부 처음부터 뭐 아이디어 하면 그걸 아이디어라고 내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아이디어 내지도 않으면서 계속 내는 쪽쪽 욕을 하는. 그러면 브레인스토밍 끼워주면 안 돼요. 자, 그럼 토론 많은 아이디어 내서 그 중에 최적화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사고 나왔네요. 얘가 자 미국의 사례인데요. 쿠바 카스트로 정권을 이제 친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이제 무장 군인을 이제 남부에 침투시켰는데요. 이제 이 정보가 생겨가지고 몰사를 1,200명에 가까이 사람이 죽었다 합니다. 와, 1,400명 중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예, 피그만 침공 사건이라고. 근데 이제 이때 사실 중요한 거는 한 명도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비극이 발생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서 졌지요. 미국이 졌습니다. 그죠? 한국했고요. 한국한 것보다는 이제 그냥 지구를 인정하고 끝냈죠. 그죠?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그게 분명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누구 하나 이렇게 하지 않고 집단으로서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참 이게 무섭습니다. 그죠? 네, 무섭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멘복 집단 기법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이게 구성원들이 서로 의견을 막 서로 주고받고 막 아이디어 내는 게 아까 브레인스토밍이라면 이 기법이 좀 다릅니다. 상호작용하는 동일 집단 구성원보다 자, 다른 집단의 의견도 참고한다는 거예요. 다른 집단의 의견을 참고해서 같이 한번 고려해 보는 겁니다. 먼저 구성원 내에 서로 모인 다음 구성원의 하여금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각자가 쓰게 하고 일단 자신의 아이디어 제안 다음 다른 구성원의 모든 아이디어 대안이 제시될 때까지 침묵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안이 제시될 때 도의를 금지한다. 그래서 집단 전체가 아이디어 대안의 명확성을 토의하고 평가한다. 그래서 집단 내에서 하고 다른 집단에서 하고 그래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표현을 한 거네. 델파이 기법입니다. 델파이 기법은 명목 집단과 유사한 기법이나 구성원 서로 모여 얼굴을 맞대게 하는 거 아니라 출석하지 않고 출석은 하는데 이 명목 집단은 출석은 하지만 누가 의견을 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게 해준다는 거겠고, 그죠? 네, 델파이 기법은 아예 뭡니까? 얼굴도 맞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러면 집에서 그냥 수기로 문서로 하겠네요. 그죠? 문서로 해서 익명으로 독립적으로 설문을 응답하고 그에 따른 어떤 최고의 대안을 작성해서 비중을 둬서 그걸 채택해서 의사결정에 반영하겠죠. 델파이 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사람의 유형을 옆에 두어라. 자, 마지막이네요. 자, 의사결정을 잘하려면 서로 다른 유형. 자, MBTI로 성격 테스트하면 16개. 그죠? 애니어그램을 하면 9가지 성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격 분석 툴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유형을 나눈 것 뿐이지 사실은 76억 인구만큼 성격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카테고리로 묶어 놓은 거죠. 왜?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다양한 성격 유형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경쟁에 다양하고 신선한 정보를 제공하고 균형된 시각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가 바이든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인종 차별을 했고, 그죠? 남녀 차별을 했고, 맞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바이든 정권의 인사들에 보면 전부 여성이고 또 흑인도 많고 또 뭡니까? 그런 걸 안 따지더라고. 대단하죠. 자, 얘가 야후, 제리 양, 데이비드 팔로는 경영자의 영향이 부족해서 누구를 고용했냐면 티모스 쿠걸을 CEO로 지대를 합니다. 마케팅 지식을 제크릴 밀리를 또 그죠? 또 밑에 참모진으로 운영 관리자를 두고요. 영위 반응 등 다양한 전문성을 보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꼭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들에 비하라. 왜냐하면 외골수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 내부의 자신의 성격과 스타일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야 지나치게 관점이 다양한 성이 부족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제웰지가 채택된 것, 지의 전 회장 레지널드 존스였는데 이 사람 성격이 조용한 편이지만 그 다음에 채용된 CEO 제웰지는 아주 성격이 좀 다혈질이고 또 뭡니까 상당히 활동적이었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지가 주인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라. 대외적으로 충분히 고려하고 낙관론 이상론 사고의 의사결정 정확히 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너무 낙관적이고 이상론에 심취되어 있다 보면 오히려 기업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걸 또 잘 될 거로 예측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에보트랩의 그 회사가 제약회사네요. 최고 제약회사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영양제 진단 장비 쪽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어떻게 보면 제약회사에서의 어떤 살아남기 위한 어떤 전략을 새롭게 구상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가치 있는 실수는 과감히 포용하라. 한마디로 직원들이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내려도 또 CEO도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일이니까 본인이 넘어갈 것이고, 하지만 이제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주변 환경에서 보느냐에게 달려 있겠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얘가 이제 보잉사 그다음에 시들로부터 배우는 문화가 잘 조성되어 프로젝트 홈워크, 그죠? 이런 진단을 구성하여 과거에 실패한 프로젝트나 결함이 많은 기존의 개발 과정을 철저히 분석하여 제품 생산 역량을 높인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실패를 그냥 버리지 않고 그걸 잘 재교육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757, 767 비행기를 완성시켰다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보고 정보를 얻으라. 그러니까 현장 실사가 참 중요하죠. 탁상공란 하지 마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정치를 보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경영을 보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직접 방문하고 팩트를 직접 봐야 되겠죠, 그죠?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훨씬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신에게 솔직해라.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전문가를 의사결정에 조언을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장단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감성적 영향하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정직하지 못하게 된다.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의견과 같은 점에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다. 자, 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성 리더십 생각나네요. 진정성 리더십. 자,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숨기기보다는 솔직히 인정하고 큰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는 대안을 선택해서 잘 해나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키우지 마라. 자, 우리 책에서 나오지 않은 직관도 나옵니다. 직관은 뭡니까?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죠. 그래서 상황 판단, 과거에 우리가 경험이나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그 직감을 통해서 대안을 찾고 해결책을 내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을 많이 피할 수가 있죠. 금방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방식이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행동 스타일은 단순형, 분석형, 개념형, 행동형 이렇게 있습니다. 단순형은 말 그대로 단순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규칙과 절차를 무조건 따라가는 주의고 분석형은 복잡한 문제성과 대안의 시중, 문제 해결 전략, 혁신적인 방식을 접근하는 방식이고 개념형, 사교 생각하게 정서적, 예술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디어를 낼 때 참 좋은 솔루션이 행동형, 자기가 속한 조직을 고려, 남에게 이익이 되도록 남의 이해의 아이디어에 경청하고 회의 토론의 토론의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형이네요. 자,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부교재 거의 비슷합니다. 부교재 새로운 게 없어서 부교재는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